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법대로 합시다. 그냥 우리 아비규환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지난주 목요일이 설 연휴 시작이어서 2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참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헐 김태현 변호사 또 지각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니, 원샷 주세요. 원샷. 지금 봐요. 김태현 변호사 딱 정각에 지금 잘 와 원샷 있습니다. 딱 주세요. 안 늦었어요. 네, 안 됐어. 뭐 잠궈. 뭐 자, 어디 방송을 늦게 오고 말이야. 김준호 변호사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제일 일찍 오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박지원 변호사 나와 있나 없나 예, 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다들 일찍 나왔네. 네. 뭐하노? 방송할 때 지금? 뭐 늦고 이런 거 사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소 박지훈 변호사님 지론이시죠? 안 늦고 왔어요. 예, 딱 맞춰서 왔습니다. 세입이라 그러죠, 이게. 세입. 방송국 용어로 세입 이렇게. 인정. 박지훈 변호사 조금만 늦게 왔으면 제가 늦을 때 여기 운전하면서 올 때 그 박 변호사가 그 한 그 뒤토크 제가 그 다 들은 걸 내가 오늘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딱 맞게 왔습니다. 세입이네. 지금 느낌이 이 태페페이의 그 박지만 선수 다리 찢기 세입 있잖아요. 체지만. 체지만. 다리 쫙 찢는. 예, 싹 들어가는 느낌. 싹 들어왔습니다. 아웃 카운트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광고 나갈 때부터 이미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어드바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권에 어드바이스를 좀 주시긴 했는데 네. 검찰 인사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죠. 이 정도면 큰 인사는 아니죠, 그렇죠? 많지는 않죠, 숫자가.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유임됐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인사가 있었는데 요 인사 과정에서 사실 인사를 이제 뭐 청와대 내에서 실무 책임자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민정수석이라고 이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갈등을 빚다가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못하겠다,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 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뭐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게 언론 보도 나오는 거나 청와대가 이제 고위 관계자가 저 기자들 티타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뉘앙스가 좀. 네. 그래서 완전히 사실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청와대 내부의 인사라는 게 이게 인사의 흐름이라든지 뭐 대통령과 수석이나 비서관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얘기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청와대 진짜 그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 신수석, 박 장관, 이광철 비서관 4명 말고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관계적 회색지대인데 어쩐지 좀 이례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면 아마 법조인들, 법조인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뽑아라 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캠프 때부터. 네. 캠프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할 때 사회문화수석 할 때 사회문화수석 할 때 사정비서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어쨌든 검찰 출신이 청와대 공부하는 건 굉장히 이제 에이스대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신현수 비서관이 당시에 청와대를 나오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영전을 해요. 그러면 네. 이제 난 검찰로 돌아가는 관행은 좀 나쁜 관행이 난 안 하겠다라고 이제 변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현장을 갑니다. 김현장 가고 있다가 2012년 대선 때도 법률 특보. 2016년 때도 아마 법률 지원 단장인가 했을 겁니다. 10수년을 중용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러자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2번을 같이 캠프를 치렀던 거고 법률 지원 단장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대장이래. 왜냐하면 그 캠프 때는 선거법 문제를 네거티브 복잡하게 너무 많죠. 이슈들이 많으니까 단장을 했어요. 그 현 정부 들어와서 뭐 법무부 장관, 뭐 민정수석 얘기할 때마다 하마평이 올랐는데 어쨌든 국정원 기조실장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현장 돌아갔다가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민정수석의 조국, 김조원 이렇게 이제 정통 법조인은 아닙니다. 다 법조인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그리고 검찰 출신 무엇보다 아니고 뭐 그렇게 썼었는데 짧게 단명한 김종호 수석도 있는. 그래요? 넉 달 한. 진짜? 예. 너무 짧았어. 감사원 출신. 저도 모르는. 김조원 그러니까. 아니. 김종원 부동산 때 올라갔어요. 김종호 직전 수석.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의 그것도 검찰 에이스 출신의 신현수 민정수석을 등용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읽혔냐?
윤석열 추미애에 관한 큰 갈등 국면이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을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했다라는 건 그건 검찰과의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게 그렇게 다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했었죠. 처음에. 거기다가 1월달에 있는 저 대국민 담화 저 기자회견할 때도 우리 윤총 우리 정부의 문재인 총장이다라고 정부의 얘기했었고.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어. 더군다나 신현수 수석하고 윤석열 총장의 사석에서는 윤석열 총장 뭐 형형 뭐 이런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검찰과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서 이제 임기 말을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는데 이번에 첫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하자마자 신영수 민정수석이 사직서를 냈다. 사의를 표명하겠다. 대통령을 만료한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큰 뭐 디테일한 거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는 인사를 박범계 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네.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이광철 비서관은 패싱을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생각은 좀 언론이 보는 것과 청와대 발표는 좀 다른데 어쨌든 박범계 장관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대통령은 사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의문 두 가지. 대통령은 사인을 할 때 이게 신현수 수석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합의가 된 건지 합의가 안 된 건지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 저 박범계 장관이 일단 장관이 가져왔으니까 사인을 했는데 네. 이거 신 수석의 동의를 얻은 건지 상황을 몰랐다면 이건 대통령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한 거고 그래도 네. 문제. 알았다면 알고 사인했다면 신 수석을 등용할 때 그 기조는 어디로 간 건지. 말을 안 들어줄 거면 왜 등용을 했냐?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과 관계를 풀어봐서 자 그 중책을 맡긴 건데 신현수 수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사 안에 그냥 에이 하고 사인했다면 그건 왜 그런 건지 어느 쪽으로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그럼 경우가 대통령이 있을 수 여기에 대해서 있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뭐 아무도 길게 나온 게 해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맥락을 좀 근데 흐름을 그래도 잃어버렸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충분히 이해가 설명이 되는 것 됐습니다. 같아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임기 말년에 지금 민정수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1월 9일 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요. 네. 사표가 아니고 2월. 그만하고 싶다. 예, 2월 9일 네.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월 달에 임명돼 가지고 2월 9일 날 그런 게 있었다면 시작하자마자요. 사실. 그렇죠. 거의 시작하자마자인데 가만 보면 시기상 봤을 때는 직전에 검찰 인사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까지. 그 타임상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업무 받아가지고 뭐 알겠습니까? 이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뭐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인사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 첫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은 검찰에서 그 역할을 좀 하려고 갔는데 영장 청구 확 돼버렸습니다. 그 영장 청구는 정권을 겨누는 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뭔 의미가 있나 이러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냐. 그런 식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요인들이 내 역할이 과연 있을 수 있냐. 그런 어떤 그 전임 수석들을 보면 조국 수석 말고 말했던 김조은 수석이나 사실은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수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의 표명한 거 아닌지 질문. 네, 박 생각이 변호사 듭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도 이게 월성 원전에서 백운규 전 장관한테 영장 청구한 거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시기상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와요. 네. 인사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백운규 장관에다가 영장을 치니 청와대 기류가 강경으로 바뀌고 그래서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박범계 장관 안대로 발표했다. 이게 이제 언론의 해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하나의 변곡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박 변호사한테 묻는 건 이거예요. 저한테요? 네, 나 지금 궁금해서. 그러면 박 변호사 보기엔 신현수 수석이 백운규 전 장관 영장 막는 게 내 역할이었는데 내가 못 막았으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구나. 나는 역할을 못하나.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까? 두 가지. 아니면 아니면 언론의 해석대로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의 헬록대로 신현수 수석을 시켜서 뭔가 검찰과 관계를 좀 완활하게 하고 수사를 좀 무마시켜보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핸들링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니 청와대 핵심 대통령이
이거 신현수 수석 등용해 봐야 어차피 검찰이 이거 못 하는구나. 그럼 원래대로 강경 기조로가 이렇게 돌변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뭐알 수가 아니 없지만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둘 중 하나 고르라고 왜 하니까. 객관식으로 왜 아니 객관식으로 그 줘요? 아까 전자의 선거처럼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건 너무나 아니고. 뭐 사실 그건 사실 우리가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쉽게 예측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요거를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년 좀 더 남았어요. 마지막 수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일한 지 한 달 됐어요. 업무 인수인계도 대충 받았나 마나 이 상황에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가 날 상황도 없어요. 뭐 화가 뭐를 많이 나겠습니까? 실제로는 존재감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뭐 그 가서 뭐 어떤 역할을 뭐 그게 예. 저 이제 얘기해도 돼요? 네. 제일 일찍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남은 두 분. 너무 느와르블로 해석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지금 극적으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배군규 뭐 영장 쳤다. 기각했으면 검찰이 약간 스크래치를 입은 거죠. 일단은 1차전으로. 근데 민정수석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하는데 민정수석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민정수석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만약 진짜 이 두 특히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대로 하면 신현수 수석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기대가 컸나? 자기가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의견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 파악 이런 사람을 좀 등용하고 해자 했던 건데 이제 그래서 자신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할에 좀 실망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수석은 수석의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쨌든 정무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두 번 몇 건 가지고 자기 뜻대로 관철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사표 던지는 게 맞나? 사의표명을 하는 게 이게 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책임질 일이 터져가지고 뭐 사표를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재산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사실은 비서잖아요. 수석이 뭐 민정수석이가 수석이 아니에요. 비서가 핵심입니다. 네. 그냥 우두머리 비서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 권한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임명되고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안 한다고 저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뭐 김준 변호사 얘기한 거고 저도 그러니까 그건 공감을 합니다. 비서관 장관이고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좀 싫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사권자가 그래하고 사표 임명할 수도 있고 사직도 수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말리고 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수석의 자유고 대통령의 자유예요. 결국 인사권자 대통령이 결정할 건데 그리고 뭐 안 하겠다는 사람은 무슨 사직서 뭐 반려하면서 무슨 뭐 잡고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언론 보도 갈리긴 해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오늘 아침 단독 보도 그래가지고 대통령 뭐 알았다 후임자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휴가 갔습니다. 지금. 보도도 있고 지금 휴가는 갔다는 거죠. 근데 월요일은 또 출근을 한다고 청와대 밝혔어요. 아직까지 좀 회색지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검찰에서 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는 관료 출신을 등용을 했는데 그냥 뭐 안 맞아서 그냥 그만둔 것도 아니고 신현수 수석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그래서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진짜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뭐 일부 언론 보도 보면 편하게 소주 잔도 기울이는 사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그냥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 법조계에서는 최고 핵심인데 아끼고 아꼈던 그 신현수 카드를 대통령이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이라든지 이제까지 했던 기조를 변화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 달 만에 뭔지 모르지만 파열음이 일어서 신현수 수석이 사직서를 던졌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뭔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발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제가 신현수 수석이라는 사람은 인간 신현수 모르지만 신현수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해왔던 길들을 생각하면 웬만해서 한 달 만에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갈라서기 어려운 그런데 사이인데. 나왔다라는 거 저 김준우 변호사처럼 그거 좀 이래도 되는 겁니까를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누가 만들었고 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그건 저는 이게 좀 김준일 변호사 말에 조금 더 추가해서 개인의 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기 싫다고 저러는데 그걸 갖고 인사를 뭐가 잘못됐니, 뭔가 뭐 프레임이 뭐 작동되니 그런 건 좀 너무 과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박 변호사랑 저랑 되게 친하잖아요. 오래 했어. 근데 제가 프로를 하나 맡았어요.
이 자리를 앉았어. 예를 들어서 박 변호사를 또 이제 코너 하나 진행자 만들어 들어보죠. 아니, 뭔 얘기 하나 한번. 코너를 만들어서 했어. 그럼 누가 봐도 저 둘 워낙 친하고 박 변호사 방송 잘하고 그러니까 오래 하겠구나. 네. 한 달 만에 나 안 하겠습니다. 그만뒀어요. 응. 그럼 회사에서도 외부에서도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어? 왜 그러지? 정치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는 거잖아.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많은 상념이 이것도 스쳐 지나신 것 같습니다. 잭디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두 김태현 사람의 변호사님은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하시는구나. 합니다. 저는 아침에 샤워하면서 생각한다니까 맨날. 저는 뭐 또 이런 해놨습니다. 자리는 전혀 뜻도 없고 예를 들면. 이재익 진행자 자리를 어디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들면 그런 그렇지. 얘기 하지 마요. 거지, 자, 뭘. 딴 얘기 합시다. 저는 근데 마지막 제가 진행자로서 하나 든 생각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잖아요. 사인을 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신석이 반대했다는데 하고 알고 사인해줬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알았다고 봐요. 저는 알았다는 생각이. 대통령이요? 네, 알았. 저게 알았죠. 모르고 하면 더 이상한 아니, 거죠. 충분히 모르고 알았죠.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알아고 했을 거.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데 충분히 알았죠. 그거는. 그러면 더 봐야죠. 알면서도 그럼 이렇게 되면 신수석이 반발할 걸 뻔히 예상했을 그런데 거면서도 그만둘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한 달 누가 만에 예상했겠어요. 특정 기조가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수석이 좀 속상하겠다 생각하면서 했잖아. 제 생각이죠. 그러면은 그 정도?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기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드는 게 박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월성 원전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근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달 만에 기조가 바뀌었다는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네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대국민 담화 메시지 낼 때 네. 정무적으로 네. 대통령으로서 이 화합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지.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때도 근데 원래 이번에 그래서 대전지검장 그대로 유임하고 그러면 이런 뭐 거네? 기조부장 윤석열 뭐요? 사람으로 네. 넣고 어떤 뭐 이런 거예요? 부분도 그러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겉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네요. 아니야. 좀 그렇게 해석 좀 하지 마세요. 훔쳐잖아. 해석 좀 하지 마세요. 나 김태현 변호사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좀 신춘문예에 좀 해석을 응모하신 다음에 떨어져 봐야 항상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요. 너무 그건 가설을 아니고.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4651 대응 같은 경우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당연한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가진 김준호 변호사에게 넉넉한 발언권을 달라는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고 지금 김준호의 발언권 보장하는 얘기가 지금 뭐 제일 팩트에 맞고 근데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얘기. 박 변호사님 분량은 자기가 챙겨주고 누가 챙겨줘? 냉정하다. 냉정해.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 방송도 자본주의 아들. 깜빡이가 있어요. 깜빡이가 이거 여기 깜빡이거든요. 나 발언하겠다. 하겠다. 근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랑 전화 깜빡이 잘 넣었는데 우리 김준호 변호사가 아직까지 그거. 깜빡이를 안 넣습니다. 깜빡이만 넣으면 우리 비켜줍니다. 깜빡이가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예. 전멸식이에요. 근데 항상 들어가는 깜빡이가 이것도 가능해요. 저그도 있어요. 저그. 아니면 뭐 여기 제가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해가지고 한 4, 5초 정도 깔다 보면 깜빡이 넣어주세요. 비켜줍니다. 깜빡이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깔다 보면 넣어줘요. 또 자선 비켜주기는 그때 들어가면 되니까. 자, 야 무슨 아카데미야? 아카데미.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시사 듣고 오는데 지금 사실 아이템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월성 1호기 원전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전 장관들 정치권 남용 얘기 이런 거 막 김태현 변호사님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 많이 있는데 이거 좋아요 제가? 저 직권하면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세 분 변호사님 특히 김준호 변호사님 발언권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자 목요일 2부 작전은 끝났고 3부로 넘어왔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지금 현재 뭐 이 법과 관련된 이슈들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의 시간 펼치고 있습니다. 시사 특공대 앞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 청와대에서 만료 중이다. 그런데 괄호 열고 뭐 이제 아마 나갈 것 같다 괄호 닫고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그 이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세 분의 어떤 추리. 이제 추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추리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 인맥이 뭐 어느 정도 자꾸 가까웠다고 하는데 정말 가까웠을까? 이런 또 의문을 김준호 변호사가 던지고 계신 거고. 저는 제일 여기 여러 가지 언론 기사가 막 나오고 네.
청와대 이제 반응도 나오고 막 얘기가 좀 다르니까 내밀한 관계 있는 거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제 제일 귀를 잡아끈 기사는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월성 원전을 지금 얘기하겠지만 네번 얘기할. 백운규 전 장관에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서 네.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실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속마음이니까 정말 그게 맞다면 진짜 그건 문제다 저는. 왜냐면은 해볼게요. 자, 왜냐면은 현재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다. 이게 검찰 개혁 핵심이다. 그 요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그 사안 가지고 이거 봐. 내가 검찰한테 관계를 풀려고 그러는데 또 얘네들이 우리한테 칼을 들이밀어? 이건 안 되겠는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사기조가 바뀌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하고 그만둔 거라면 그건 사실은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검찰에서 완전 우리도 예전처럼 검찰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한번 그 기사가 해보죠. 진짜 그래서 저는 맞는지 아까 아닌지 민정수석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그런 걸 관여할 권한 없지 않냐고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류 바뀌고 하는 건 말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막 무슨 대통령 대노 이런 추리 기사를 쓰는 자체가 말 오히려 좀 허위 사실에 가깝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저도 지금 대노했다고 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누가 네. 흘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네. 뭐 공개된 그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기 좀 미드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접근하는 들어요. 기자분들이 많으신 게 네. 이 그냥 우리가 아주 익숙한 뭐 몇 대 일간지 할 때 꼽히는 그런 일간지들에서도 헤드라인 읽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영장의 경로 경로 나오죠. 어떤 데는 대노, 진노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했고 얘기를 했다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이 어쨌든 간에 영장은 청구됐고 그리고 기각됐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거 좀 살펴봐 주세요. 범죄 자체는 우리 뭐 자주 언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네. 이 한수원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그거 통해 가지고 하지 못하게 했던 그 부분은 업무 방해고요. 또 공무원들한테 뭐 의무 없는 일 시켰다 해가지고 직권남용죄인데 사실은 소명 부분도 좀 덜 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가장 뭐 결정적인 거는 뭐 이제 이 영장 기각 사유에는 기각이 되긴 했는데 기각 사유에는 이미 2명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돼 있다. 이거 얘기도 있지만 좀 내용들을 보면 직권남용죄 법리 부분을 좀 본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 최근에 거의 다 무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법리를 봤을 때는 죄의 다툼의 여지도 있고 소명도 어렵고 증거도 확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영장 판사가 이미 두 사람 구속했던 같은 판사입니다. 그 사람이 동일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김태현 변호사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가 문제 있다고 그러죠? 아직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아직 기각이 된 할 것 같아요. 기각에 대한 얘기는 얘기 안 저는 했어요. 뭐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다 승복하는 제가-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 뭐 법정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건을 또 하진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자, 들어보고.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근데 이제 일단 직권남용죄라는 거예요. 직권남용죄니까 좀 검찰 수사 처음부터 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영장 청구까지는 조금 무리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청와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비서관 등등으로.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목표하는 어떤 수사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껏 뭐 법리라든지 봤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계속 무죄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우리 예전에 기억날 거예요. IMF 때 네. 그때도 잘못했던 뭐 부총리나 등등 다 무죄 받거든요. 직권남용죄로. 그거는 참 지금 그건 저는 그건 옳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정책 평가에 대해서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어렵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자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근데 이게 좀 저는 이제 이게 한수원의 의사 결정은 독립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그걸 관여해도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날 개연성이 많죠. 아무래도 법리상 애시당초 직권이 없으니까 네. 현재까지의 그 기존 판례의 접근대로 도그마틱대로 하면 그런 거고 업무방해는 지금 진술에 따라서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뭐 이제 지시했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한수원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의랄까 그런 게 좀 흠결이나 훼손된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유죄가 나온다라는 것에는 한 표를 겁니다. 근데 누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가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도 있고 직권남용죄 법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백운규 장관까지 과연 뭐 전부 유죄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고 모르겠어요. 그 산업정책 비서관 하시다가 지금 가스공사 사장까지 최희봉. 네, 그분도 뭐 하여튼 그 두 분까지 이제 어쨌든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 위에 더 지시한 사람이 VIP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칼날을 거기까지 기다리고 뭐 벼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뜬 소문을 또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인정하시는 건 알고 있고 법원의 판단은. 네. 기각이요? 네. 기각은 기각인 거죠 뭐. 인정.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인정한다. 뭐 아까 이제 속마음은 막 그랬는데 죄송해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이제 하는 이 네. 정치적 사이드에서 보면 아이 구속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으나 저는 이게 변호사 김태현으로서 이 판결이 뭐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뭐 영장 판사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주제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저도 이제 다 변호사지만 방송을 하면서 이 판결이 뭐 잘못됐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건을 직접 핸들링한 게 아니고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거 보고 또는 판결만 하나 달랑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재판부가 심리를 하고 판결문을 쓰면서 했던 고심의 결과도 우리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 사건 담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야 이 판결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뭐 계속 이래버리면 이건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사법의 불신을 조장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치적 형사 사건들의 결과가 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결과만 보면 저는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 다 기본적으로 승복을 한다. 왜? 네. 판사가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이게 우리 시스템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 멋있죠. 이거 제가 기본 소신이니까. 언제 근데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뭐 기각할 만한 거 아니 했겠죠? 그렇게 근데 항상 믿어왔어요. 제가 이런 재작년까지는 분이라고? 아니요 그 김태현 변호사가 이런 변호사 식으로. 입장에서 판결에 대해서 근데 가탁 언제 얘기하는 그 게 깨졌습니까 믿음이? 다 틀리니까요. 제가 김태현 변호사 다 본인이 맞고 이상한 거지. 아니 그냥 전 다 틀렸어요. 김태현 변호사 다 맞고 언제부턴가. 네. 자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법원의 얘기는 이게 소명이 좀 부족하다. 자 그럼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 똑같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분이 있습니다. 김은경 근데- 환경부 장관. 이분은 근데 또 법정 구속됐어요. 네. 근데 직권남용이라고 구체적 다 사실관계가 다 다르니까. 다른데 그걸 무슨 하나는 소명이 안 됐으니까 뭐 반대로 하나는 이거는 구속될만 하다 수는 그러면은?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직권남용 해야 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유죄가 나온 거고 법정 구속은 그래요. 누가 자꾸 법정 구속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직권남용은 제가 최대 5년까지 그래서 형량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죄질 자체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죄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장관이 낙하산 보내려고 일부러 다 갈아치워가지고 임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저 낙하산을 쭉쭉쭉 꽂았다는 거잖아요. 일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저 피고인인 김은경 장관은 자백을 안 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걸로 고소하고 난 모르고 아래서 다 했는데 하고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더욱 안 좋죠. 그럼 당연히 법정 구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박준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직권남용죄 중에 유일한 유죄 사건 같아요. 그러게요. 백운규 장관 영장 기각까지 합치면 특히 그 판례가 지금 형성이 돼 버렸어요.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직권이 없다 해가지고 떼버리든지 그리고 부하들한테 뭐 시켰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법령에 따라서 그냥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무죄로 했던 게 지금 이제 그 판례의 기본적 취지인데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사하다 보거든요. 이른바 그 조윤선이나 김기춘 그 직권남용죄랑 유사한 뭐 김태현 변호사 지금 말처럼 그 안에 사건 내용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컨대는 유사한 사건인데 그 건들은 2심에서 지금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요거는 유죄가 되는 게 쉽게 좀 납득은 저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준호 변호사 좀 아까 그 백운규 장관 건이랑 네. 김은경 장관 건이랑 유사성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관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도 그 구속영장이 처음에 청구돼서 기각됐을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좀 미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게 이전에 많이 했던 것들이어서라고 네. 이제 설시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새로운 기준점이 설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종래에는 좀 묵인되거나 용인됐던 절차적 부정의와 관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직권남용죄 범위에 따라서 무죄가 되고 어떤 사람 유죄가 돼가지고 형평이 좀 안 맞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게 좀 이렇게 한수원도 좀 이상한 건데 그 얘기는 좀 너무 복잡하게 빼고 요건 보면 엽관제라고 소위 얘기하는 여권제.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정무직으로 해야 될 보폭을 더 넓히는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이거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꽤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정치 고관여 측이나 이제 평론가 분들이나 뭐 학자 분들도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나중에 토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입법론이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저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요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형이 좀 세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2심에서 요 양형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아까 배군규 장관에서 이거 하나 못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언젠가 한번 김은경 장관 얘기 말고 자, 여러분들 지금 배군경 장관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보면 배군규 장관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로 적법 자체도 업무 처리했다. 원전 폐쇄는 안전성 고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고 여권의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거 폐쇄는 안전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경제성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네, 그런데 나 이거 완전히 사실을 건가 저는 일부러 알면서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어떤 점에서 오도하는 그렇죠? 건지 왜 그러세요? 보시면 대통령이 처음에 어디 고리 가서 그러셨나 월성 가서 그러잖아. 원전 탈원전 선언할 때 얘기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에도 의문이 이거예요. 당연히 조기 폐쇄를 하든지 뭐 탈원전 정책할 때는 안전성, 경제 다 둘 다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한수원에서 처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할 때 안전성을 제가 고려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랑 똑같은 상황에 놓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그냥 다 통과를 한 거야. 안전 다 통과가 됐어. 그거 안전성으로 폐쇄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해가지고 경제성 뭐 수치를 뭐 단가를 낮춰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을 이유를 가지고 폐쇄를 한 거예요.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는 경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을 압박해서 수치 같은 거 조작하고 이걸로 보는 거거든요. 기준을 바꾼 거죠. 기준을 바꾸고 어쨌든 그러니까 경제성 가지고 평가함에서 뭔가 장난을 치지 않았느냐 이게 감사 대상이고 검찰이 수사 대상이지 안전성은 애초에 감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왜 한수원이 안전성을 가지고 조기 폐쇄한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은 안전성도 보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왜 감사원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리면 감사원이 여기서 근데 안전성 왜 그게 봐야 원래 되는데. 안전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재판이 걸려 허도하는 있다가 거라는 거지. 1심에서 아마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 났는데 경제성 평가로 이사회에서 이거를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되니까 2심이 그냥 아마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끝났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쟁점이 있었고 어쨌든 일을 러프하게 처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으로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경제성 문제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묵인됐을 텐데 그냥 이걸 처벌 누군가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 아무리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삭제된 경로 네. 너무 고의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계획적이에요. 어쨌든 네. 그 감사원 감사 방해는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전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걸 너무 호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처벌을 적정한 수준에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김은경 장관 같은 거 법정 구속 2심 뭐 더 이상 추가로 진행이 되면 좀 가벼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뭐 집요까지도 봅니까? 저는 무죄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무죄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유일한 유죄예요.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그 전 장관급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제부터냐면 양승태 구속 때부터 직권남용죄 법리가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네. 판사는 전원 무죄고요. 관련 사법농단 판사는 그 이후에 국정농단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대다수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심에 유죄 받다가 법리가 바뀌어서 2심에 무죄가 된 거거든요. 네.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우병우 조윤선 수석도 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판사는 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판례 취지대로라면 저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이 직권남용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여기는 무죄가 증명 안 됐어요. 된다고 무죄되고. 그거는 어떻게든 무죄가 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권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지 뭐 비비행위 조사하지. 네. 근데 그것도 참 말장난 같은 게 지시 없으면 못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민정수석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죄를 줬어요 일단은. 네. 무죄했잖아요. 네. 그래서 논리 만들기 나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병우 수석 그 감옥도 갔다 왔는데 막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는데 네. 혐의가 다른 게 있죠. 여기 이 국정농단 이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지만 불법 사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된 부분은 네. 유죄가 되고 유죄가 1년형을 받았는데요. 이미 1년형을 살았었어요. 네, 다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구속이 안 된 구속이 안 된 상황이죠. 상태죠. 헷갈리신 분이 있을까봐 혐의가 하나가 아니다. 직권남용 외에 또 불법 사찰 혐의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사특공대 자 잠깐 한 템포 쉬면서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 아이템 정도 더 이야기 나눠보죠.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이제 시사특공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 설명을 0801님께서 이 모글리 나오는 정글북 아시죠? 여기 슈어칸 같은 김태현 변호사. 슈어칸이 뭐예요? 바- 동물의 종류가? 그 모글리가 무식해가지고 모글리냐 하여튼 그 저 모글리구나. 남자 있잖아요. 동굴 속에 늑대랑 같이 큰 그 늑대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어떤 캐릭터냐고 슈어칸이? 늑대예요, 동물 종류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늑대는 항상 나쁜 걸로 자,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동화에서. 발루 같은 박지훈 변호사라고 했는데 발루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좋진 않는 것 같은데. 모르죠. 동물 종류가 뭐예요, 발로는? 곰인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이 둘을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짐승. 두 맹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연약한 김준우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글리는 결국 사람이었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게 0802님 우리 커피 쿠폰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0801님께 카피 쿠폰 from 김준우 날아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이템 보자마자 김태현 변호사님이 일단 자기는 앞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좀 얘기를 듣고 하겠다고 했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JTBC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2주 됐죠. 지난 3일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14부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금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시죠. 네.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JTBC랑 이제 손석희 사장 그다음 이 당시에 보도를 했던 와이모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2019년 3월 보도 당시에 윤중천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제 윤갑근 고검장과 골프를 치고 뭐 친분이 있었고 네. 또 뭐 2013년 당시에 경찰 조사를 자기가 받을 때 아는 사람의 윤 고검장 이름을 썼는데 경찰이 뭐 조사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과거사위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윤갑근 전 고검장이 민형사 이제 소송을 다 제기를 한 상황이었죠. 근데 네. 이제 민사가 이제 3억 청구한 것 중에 7천만 원이 난 것이고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큰 액수입니다. 명예훼손 치고는. 그러네요. 여기서 네. 보니까 배상 액수가. 네. 그래서 이제 민사에서 좀 희한하죠. 민사가 불법이라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것 가지고 더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어떨 때는 형사 유죄 나면 민사는 그냥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민사가 먼저 나고 형사가 뒤에 오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민사 판결을 보니 수살만 하겠다.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뭐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윤중천 씨 지금 관련 보도가 자긴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 당시에 과거사위 관련했던 뭐 이규원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 이제 수사하고 조사하겠다 이제 이런 거 같은데 이 윤중천 씨라는 분이 참 이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 정말 못 믿겠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가. 이게 참 뭐 형사적으로 민사 불법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 불법 나온 것도 좀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서 보고서까지 나중에 나왔는데 그럼 그걸 믿은 건데 그걸 믿고 보도했다는 걸 가지고 바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뭐 약간 저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고 네. 형사처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뀐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액수를 세게 나온 게 저는 좀 제가 변호사라면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언론 기관 같은 경우는 네.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라고 사실이 아니더라고 사실을 믿을 만한 정도의 취재가 제대로 됐다면 네. 뭐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넓게서 언론 자유에 포함되는 거죠. 형사적으로도 면책이 되기도 하고 민사적으로도 많이 면책이 되기도 하는데 네. 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7천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면책을 전혀 안 해줬다고 보는 게 많습니다. 진짜 특이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2, 3천만 원 보시면 되거든요. 3천도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3억 청구한 거는 청구하는 건 자유예요. 그거야 뭐 상관없어. 100억에도 됩니다. 네, 네. 100억에도 1000억에도 되는데 인정을 어디까지 해줄 해주느냐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는 7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취재를 제대로 안 했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난 것처럼 김대표는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우리 이재기도 잘 알겠지만 언론사가 이제 이런 의혹 취재할 때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팩트 파인딩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건 하나 나왔다고 달랑 이거를 쓸 거냐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체크해줘.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 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가 된 건 이건 책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네. 이제 취재 대상자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느냐 이런 부분은 박 변호사가 얘기했던. 근데 네. 저도 뭐 이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여기서 7천만 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가 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요즘에 다 메이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재 윤리나 그런 거 다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7천만 원 나왔다는 거는 앞서 박 변호사 언급했듯이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JTBC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봤을 여지가 있고 이런 기조라면 예를 들어서 딴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하나도 지금 아마 소송 걸렸을걸요? 아 그럼 뭐 얘기 네. 사실 필요는 없고. 네, 그것도 어, 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위 보도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사 같은 사람이 다른 얘기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워낙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였고 이 사람은 아주 저는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법적으로 네. 법률 그 판례 쓸 때 양립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적 얘기를 생각하고.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내가 그때 잘못 봤나 하고 자꾸 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네, 내가 잘못 독특합니다. 이해하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김봉현이라는 그 금융인이라고 말해 사기꾼? 그 라인펀드 관련해서 모빌리티 피고인이죠, 대표였죠. 모빌리티 스타 모빌리티 대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윤갑근 전 고금장이라는 사람은 양쪽 다 이 걸려 있죠. 뭐 이를테면 사기꾼들하고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얘기한 라인펀드 관련해서는 실제 실형받고 구속돼 있죠. 지금 구속 상황입니다. 재판 받고 있죠. 재판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정글북 캐릭터 정보 검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태현 저요, 변호사 시역한 호랑이 됩니다. 이거 직접 읽어주세요. 시역하는 호랑이. 성질 고약한 인도 호랑이로 모글리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모글리를 없애려고 고약한 음모를 꾸민다. 맞네. 김태현 변호사님 저 근데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시역한이 모글리 점심을 매주 먹인다니까. 제가 가끔 삽니다. 한 4번에 한 번. 저희 어머니가 또 김태현 변호사님 엄청 팬이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방송 한 4개밖에 안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나오는 방송만 들으세요. 다른 방송은 안 근데 들으시고. 어르신들 딱 좋아할 캐릭터예요. 제가 똘똘하고. 알기로는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 어머님도 제일 저희 좋아하는 모친도 저보다는 김태현 변호사를 우리 집 부인도 싫어해요. 태연이 잘하더라 계속. 야 태현 변호사 말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나참 가끔 하셔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발루가 직접 발로 우리 곰이 맞고요. 곰. 모글리의 선생님이자 친구고 시역한 김태현의 음모와 위험한 전글에서 모글리 김준우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그런데 어딘가 허술한 보호자다. 저를 딱히 보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글이에요 정글. 왔다 엄청나 짜고. 네 정글입니다. 지금 우리 모글리.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셋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지금 약간 김준우 변호사 몰아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 좀. 네. 오늘 좀 없어요? 일찍 왔다고 봐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역한 발로 또 다 함께 또 시역한 딱 모글리까지. 맞는 건 호랑이가 생겼어 진짜. 아니야. 근데 호랑이라면 백두산 호랑이 쪽보다 인도 호랑이 쪽이야. 네, 맞아요. 왠지 느낌이 날렵하고. 아, 그래요? 틀려요 두 개가? 백두산 호랑이 엄청 크죠. 크죠. 백두산 호랑이는 깜짝깜짝거리지 않아요. 곰 하면 안 돼. 나 크기는- 두산 배웠는데. 자 그만. 웰컴 투 더 정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웰컴 투 건센 로즈 노래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